다주택자시잖아요. 네네. 매달 뭐 거의 적폐 중에 적폐니까요. 아, 너무 적폐. 네. 지금 대출을 강하게 조이고 있어요. 네네네. 실수요자 뭐 전세도 조인다 어쩐다 막 음. 말들이 좀 있고 계약을 해놓고 지금 잔금치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대출 조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메디테아님한테 실제 영향이 없겠지 사실 돈이 많으니까. 네. 아, 그 정도로 돈 많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영향이 좀 있고 어떻게 좀 보시는지. 아, 사실은 지금 뉴스에서는 막 대출 조인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 1금융권만 찾는 사람들은 타격이 되게 커요. 근데 2금융권 가면 아직까지는 괜찮아서 부동산을 가면 이제 능력 있는 중개사분은 딱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 요새 대출 힘들어가지고 전세 구하러 오는 사람도 전세자금 대출 안 되니까 전세자 세팅하기 너무 힘들어. 집 보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능력 있는 중개사분들은 그게 가능한 대출 중개인을 끼고 있어요. 은행을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대출 중개인을 꼭 끼고 가야 되는 거지. 사람이 먼저다. 예, 그렇죠. 이 대출 중개인은 되는 데를 알고 있거든. 그럼 이 사람 통화하면은 전세 대출도 되고 요새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안 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중개사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해지겠네요. 투자자 쪽한테도 이런 자초지종을 좀 설명해서 이렇게 좀 메이드를 예.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요새 그 매물이 정말 귀하잖아요. 근데 그런 매물을 받을 수 있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게 해결이 돼야지 다른 사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지금 부동산 사장님들 거래가 안 돼요.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 중간에 특약을 넣거든요. 그러면 계약을 파기하는 걸로. 그렇지. 그냥 아무 그런 거 없이 뭐 배액 배상이나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빠이빠이. 예, 그냥 끝내는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거래가 안 되면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사람만 또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개사분들은. 그래서 대출 중개인분들이 더 약간 이제 각광을 받게 되신 거지, 어떻게 보면. 능력이나 이런 것에서도. 옛날에는 그냥 은행 가서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면 이제는 대출 중개인을 무조건 끼고 들어가야지만 할 수 있는 루트가 약간 더 확장된 거지, 영역이. 대출도 받아본 사람이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레버리지를 안 하고서는 자산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레버리지 책도 읽어보시고 뭐야? 예, 본인이 정말 그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가 딱 그거거든요. 내 돈 가지고 남의 돈을 절대 쓰면 안 되고 남의 돈에 혹시나 이렇게 하거나 이자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발의를 하시거든요. 저도 그랬고 투자를 하기 전에는. 근데 이제 대출 자체가 나한테 이득이 되는 대출, 그러니까 약이 되는 대출, 독이 되는 대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빌려서 2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어서 내가 100만 원 갚고 나서 내가 100만 원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럼 그건 적극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런 수익 없이 그냥 정말 생활비를 그냥 대출로 쓴다. 이런 건 독이 되는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쓰실 때 자산과 연결될 수 있는 개념의 대출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금리 오른다고 하지만 3% 4%대 이제 다시 회복하는 정도거든요. 7% 8%일 때도 투자 되게 많이 하셨고 투자자들이 계속 이어올 수 있는 이유가 금리보다는 항상 자산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것 자체가 워낙 수익이 좋았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그것도 이제 같이 이렇게 올라서 레버리지가 안 되진 않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열심히 원리금 내고 계시죠? 내고 있는 것도 있죠. 저도 한 달에 내는 대출 이자가 많아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 소식을 아마 들으셨을 텐데 한 번 올렸고 이제 계속 올릴 거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한국은행 총재하고 금융위원장하고 악수하는 것도 막 보여주면서 뭐 크로스 그렇죠. 네. 한번 죽어봐라 뭐 이러고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근데 약간 그렇게 뉴스가 나오는 게 약간 제스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는 약간 분위기를 일부러 약간 너네 좀 긴장해라, 경고한다는 의미로 좀 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뭐 0.5%씩 우리가 한꺼번에 막 이렇게 착착착 올리지 않잖아요. 막 10%씩 막 올리는 게 아니라서 사실 제가 항상 투자를 할 때 이제 리스크 없는 투자랑 자금 운용을 잘 하시라고 항상 조언을 해드리는데 그런 걸 계속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1, 2% 오르는 것 정도에 그렇게 타격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저도 워낙 몇백만 원대 이상의 대출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금리 인상이 되면 타격이 크고 막 이렇긴 한데 그래서 약간 저는 초보 때부터 고정금리를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변동금리랑 고정금리랑 사실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요. 확 오를 때도 고정금리보단 조금 더 비싼 거. 그리고 변동금리도 이제 쭉 떨어지잖아요. 그럼 고정금리보다 약간 싸고 약간 요런 정도가 있지 막 생활에 타격이 금방 크고 뭐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따라 그 흐름에 따라서 변동으로 할 거냐 이제 고정으로 할 거냐를 정해놓으면 조금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부분 초반기에 세팅해놓은 물건들이 이제 대출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다 이제 고정으로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저한테는 이제 변동이 없고 사실 최근에 전세가 상승이 워낙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그래도 꾸준히 해오셨던 1, 2년 이상 되셨던 분들은 지금 전세 만기가 다가오거나 이제 매도를 하려고 했을 때 자금 회전이 엄청 잘 돼요. 왜냐면 지금 팔지 못하는 물건들 많잖아요.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럼 안 팔면 되거든. 전세 올려받으면 현금 흐름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걸로 충분히 대출이자나 이제 버티기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런 재료나 이런 게 훌륭하거든요. 크게 투자자들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한테는 타격 없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고. 그러면 집값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상반기 한번 또 하반기 한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번에 금리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 표를 보면 반은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고 반은 금리가 오를 때 부동산 가격이 같이 올라온 걸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금리가 올라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올렸어? 이런 느낌. 흐름인 것 같아요. 흐름. 원체 분위기가 안 좋은데 금리까지 올렸어. 그럼 더 떨어지는 거지. 근데 분위기가 막 팔팔 끌어오르는데 찬물 뭐 3분의 1컵 이렇게 붓는다고 하면 순간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요리를 잘 안 하진 않지만 요리를 예를 들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을 때 끓는 물에다가 막 끓고 있는데 거기 3분의 1 컵을 넣어요. 그러면 순간 그 보글보글 막 끓는 게 살짝 죽거든요. 근데 금방 또 다시 보글보글 끓어요. 약간 그런 상황이 조금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2023년, 2024년 정도까지는. 왜냐면 지금 그거 이외에는 브레이크를 걸 만한 게 없거든요. 부동산 가격에. 그 외에는. 그 요소 하나만으로 부동산 집값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온탕에다가 얼음 몇 개 집어넣는다고 그게 되겠냐는 거지. 그치. 수증기도 안 나지. 그렇다고 뭐 온탕을 냉탕으로 바꾸겠다고 거기다 얼음을 수십 톤을 때려 넣을 수도 없는 거고. 그거 이제 그 공급 물량이 되는데 지금 사실 공급 물량을 그렇게 때려 부어도 어려운 게 전매 제한 걸려 있죠. 양도세 걸려 있죠. 공급 물량이 떨어져도 그거를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사고 팔면서 이게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공급 물량이 역할을 하려면, 왜냐면 공급 물량이 막 떨어졌을 때 난 이제 필요해 해서 10사람이 필요했는데 물건이 20개 공급됐어. 그럼 가격이 이제 조정되면서 거래가 되는 건데 사람이 10명이 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0개가 공급이 됐어요. 근데 거래할 수 있는 건 한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결국엔 집값이 이렇게 거래가 되면서 낮아지는 그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공급 물량은 제가 그 지역마다 틀리긴 해요. 전매 제한이 걸려있고 양도세 때문에 좀 거래가 힘든 지역에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공급 물량이 공급 물량으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다하지 못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을 악재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뒤로 향후 그 2년 후에 전매 제한이 풀리거나 아니면 양도세 그 비과세가 되는 그 시점에 공급 물량으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다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안전지대, 안전 시기를 만들어주는 오히려 약간 영역을 확 지어주는 오히려 그런 역할을 더 해주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수도권이라고 하면 먼저 가보시라고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중개사무소 많이 다니시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 중개사분들하고 저희 뭐 촬영도 많이 하고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중개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 네네네.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됩니다. 너무 과도하다. 야, 이게 집값이 뭐 10억, 15억, 20억 이렇게 가는데 이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주는 게 말이 되냐 하는 쪽도 있고, 아니다. 거래는 한 건인데 우리가 물밑에서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과도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도 있고, 중간적인 입장에서 좀 과도한 부분도 있고 좀 이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메디테라님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좀 보세요? 금액대가 크든 작든 하는 일은 비슷해요. 중개사분들이. 이 절차는 똑같잖아요. 네, 절차는 똑같고. 추가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간의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든 거지 그 일이 힘든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힘들게 하거든요. 정말 깐깐하고 약간 우리가 봤을 때 약간 블랙 컨슈머 같은 사람들이 항상 있으니까 그런 게 힘든 거지. 중개사의 영역이 또 되게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너는 여기만큼 해줘야지. 너는 요만큼 해줘야지. 이게 틀려서 맞아요. 그런 영역 간의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물론 이게 그 고액대 같은 경우 그만큼 부담이 돼서 본인들이 그런 심리적인 거를 안고 간다라고 하는데, 그건 또 부동산 중개사 협회에서 보험을 좀 들어주거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액을 받는 건 저도 아닌 것 같고. 너무 고액의 기준은 얼마예요? 뭐 저야 뭐 하나 하면 몇백만 원씩 중개 수수료를 드리긴 하니까.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몇 천씩 하는 그런 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물론 뭐 토지나 이런 특수 분야는 뭐 1년에 몇 건 거래 안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는 뭐 차치하고서라도. 근데 제가 봤을 때 약간 소액 있잖아요. 소액 중개를 하면서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뭐 고액하는 거랑 일의 차이가 없어요, 진짜. 똑같이 집을 하나 거래하면 해줘야 되는 건 똑같아. 계약서도 써줘야 되고 집도 보여줘야 되고 관리도 해줘야 되고 이런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약간 너무 소액인 중개수수료는 오히려 챙겨줘야 되지 않나? 전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좀 잘해주시는 분한테 중개수수료를 조금 더 챙겨드리거나
아니면 좀 선물을 사드리는 거나 해서 저는 마음을 표현해 드리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깎으려고. 무조건 깎으려고 하지.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 얘기 들으면. 깎는다고? 깎아서 좋을 게 없는데 약간 이런. 아니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매매를 했어. 근데 매매를 하고 나서 전세를 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매 수수료도 내야 되고 전세 중개 수수료도 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은 한 개만 내고 싶거든. 그렇지. 같은 사장님한테. 근데 이게 쉬웠으면 딱 그런 거 있잖아요. 매매 계약서 쓰고 바로 전세 계약서 쓰는 약간 항상 대기자가 있어가지고 뭐 딱히 노력을 들이지 않았고 계약서 하나만 쓰는 정도면 이제 서로 약간 협의가 된다고 하면 좀 절충이 되면 좋죠. 저도 최근에 사장님이 그냥 알아서. 근데 그분은 바로 된 것도 아니고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 고마워서 드리려고 해서 바로 싸드렸는데 오히려 역으로 다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깎아달라고 했는데 정말 완전 편하게 해서 깎아달라고 했는데 나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러신 분도 계시고. 막 정색하면서? 네. 난 받아야 돼 이렇게? 네, 현장에서 난 정당하게 계약서도 쓰고 다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야 되는 거지. 이건 협의하는 상황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도 몇 채 해보진 않았는데 전세 중개 수수료는 그냥 생략. 됐다고. 같이 하게 되면 거의 같이 했었거든요. 거의. 약간 능력이 있으신 분고 많이 하시는 분들은 투자자 마인드가 딱 있는 분이신데 그냥 됐다고 뭐 그거는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것도 케바케구나. 정말 작은 거 하나까지 막 다 받아야 된다 막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진짜 다른 물건 하는데 되게 노력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좀 수수료가 좀 너무 진짜 몇십만 원 안 되거든요. 막 20-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진짜 여러 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큰 거 한 개만 해도 막 몇백 몇천씩 받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분들도 지역에 따라서 본인이 다루는 단지 물건에 따라서 일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당 그 일품이 달라지는 거라서 약간 그런 거는 조금 평준화해서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번에 하는 걸 보고.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도 뭐 한 번 또는 이제 두 번씩 복비를 내면서 중개사무소하고 맞닥뜨릴 텐데 그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복비와 관련돼서 최근 또 이슈기도 하니까 복비를 아끼기보다 좋은 물건을 받아서 사장님이 그 금액을 차라리 매도 금액을 깎아주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돈 쪽으로. 왜냐면 사장님한테 1,000만 원 깎아주시면 제가 인정비 100만 원 드리겠다. 그러면 900만 원이 내가 이득이잖아요. 100만 원을 더 줘도. 근데 1,000만 원 못 깎고 그냥 일반 중개수수료만 줬다. 그러면 오히려 손해거든요. 그 능력 있는 사장님한테도 그런 걸 제안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환경을 조성해줘야지. 일을 시키려면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인정 작업 좋아합니다. 앞에 막 대기자가 엄청 많은데 저한테 먼저 막 전화를 주세요. 너무 고맙지. 번호표 이렇게 건너뛰고 네. 왜냐면 그걸 아는 게 아니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간의 관계고 내가 이렇게 먼저 가서 사장님한테 사장님의 먼저 애로사항이라던가 그런 거를 알아주고 정말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그리고 실제로 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딱 사장님들도 너무 사람을 많이 다뤄봐서 아 이 사람 꾼이구나 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딱 알아. 그냥 물어보려고 하는 사람, 진짜 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딱 있어서 진짜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먼저 주는 거죠. 복비는 그분이 한 만큼 준다. 일을 한 만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정말 고마웠어. 내가 받았어. 그러면 복비도 다 주고 오히려 선물을 드릴 수 있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오히려 내 편이 안 돼 있고 정말 그냥 사무적으로 일했다. 그래서 그냥 운이 좋아서 저 사람이 한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만약에 매매랑 전세를 같이 했다 그러면 좀 깎아달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사장님이 그런 식으로 좀 쉽게 돼가지고 깎아달라고 했을 때 사장님이 그러면 사장님들도 그래요. 딱 보면 얼마까지 원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전 시원하게 몇백을 그냥 얘기를 해요. 전에 500만 원 정도 중개수수료 낼 상황이었는데 사장님이 얼마를 원해 이러시길래 300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호국 놀라면서 자기는 그래도 400까지는 생각했었다는 거지. 100만 원 정도는 깎아줄 생각했는데 제가 200 얘기할 줄 몰랐다면서 얘기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깎았어요. 300으로. 그래서 전세는 거의 공짜로 하고 이제 매매만 가는 걸로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노력했다. 너무 힘들게 했다. 그러면 전세도 챙겨줄 수 있는 거지. 근데 쉽게 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거래를 앞으로도 이제 매도할 때 또 그분한테 맡기면 또 그분한테는 또 먹거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윈윈하는 관계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개사무소에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단순 임차인, 임대인, 조인 이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토탈 케어. 그치, 세무도 그치. 좀 봐줄 줄 알아야 되고. 그치, 세무를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좀. 왜냐면은 뭐 디테일한 건 세무사한테 맡기더라도 8%인지 12%인지. 이거 견적은 낼 수 있어야 그래도 그래야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가이드도 해주고 대출은 또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가이드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을 직거래로 해서 중개 수수료 없이 가는 것도 있고 나라에서도 이제 VR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집을 보고 그냥 이렇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만 이제 지금과 같은 이런 토탈 케어 부분에서는 또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 사장님들의 역할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할이 분리될 것 같아요. 집을 보고 오고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런 토탈 케어 쪽으로 오히려 사장님들이 좀 특화시키시면 오히려 비전이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